저는 맥락과의 인연이 사실은 2년 전에 딱 한 번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혼란과 관련해서 기고 요청을 한번 받은 바 있습니다. 직접 받은 건 아니고 저희 회사에 항만 연구실이라고 있는데 거기를 통해 의뢰를 받았는데 처음에 맥넷이라고 들었을 때 저는 왜 IT 회사가 나한테 기고문을 요청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정말 죄송하게도 지금은 물론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는 잘 몰랐다. 그래서 그리고 맥넷에서 이제 주로 하는 대부분의 어떤 그 주제가 특히 오늘 친환경 연료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주로 하는 업무와는 굉장히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녹색 해운 항로에 대해서 발표를 해달라 그랬을 때 제가 굉장히 망설였습니다. 이걸 하는 게 맞는지. 왜냐하면 저는 친환경 연료 분야에 대해서 전문 지식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고사를 할까 하다가 제가 하겠다고 한 이유는 하게 되면 공부를 많이 해야 되니까 억지로라도 공부를 하자 이 기회에 그래서 자료를 만들면서 밤을 좀 많이 샜습니다. 제가 오늘 부족한 점이 아마 많이 있을 건데 뭐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도 나중에 끝나고 살짝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또 새로 학습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부산항의 특징, 컨테이너 해운에 대한 특징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나서 이제 녹색 해운 항로에 대한 어떤 연결되는 부위를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선 해운은 통상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부전기선과는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전기선 해운에서 가장 중요한 노선이 바로 동서항로입니다. 동서항로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개를 뽑으라 그러면 바로 이 태평양 항로하고 아시아 유럽 항로입니다. 태평양 항로가 연간 한 3천만 TU, 아시아 유럽 항로가 약 2,400만 TU가 운송이 되고 있습니다. 태평양 또는 북미 노선이라고 하는데요. 이 노선과 유럽 노선이 바로 동서항로의 빅2가 됩니다. 이 빅2에서 다시 또 세분화해서 보게 되면 아시아와 북미 서안을 연결하는 노선과 아시아와 북미 동안, 파나마를 통과하는 북미 동안으로 나눠서 볼 수 있고요. 유럽은 아시아 지중해, 아시아 북유럽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개가 부산항 입장에서도 굉장히 또 중요한 노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개 노선에 사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모두 다 중국이 중심에 있습니다. 중국을 빼고는 사실은 이런 동서항로, 어떠한 동서항로도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중국이 세계 무역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1위의 GDP 국가는 미국입니다. 하지만 무역을 제일 많이 하는 국가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124개국의 1등 무역 상대국입니다. 근데 미국은 30여 개국의 1등 무역 상대국입니다. 그래서 무역에 있어서는 사실은 중국이 사실 미국보다 더 많은 물량을 더 많은 국가와 교역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전기항로는 중국을 위주로 다 재편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전기항로라는 것은 결국 그 무역의 결과물인 겁니다. 자, 그럼 30년 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0년 전에는 사실 미국이 세계 1위의 GDP 국가이자 무역 최대 무역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에서 그 다음 꼽으라면 바로 일본입니다. 30년 전에 중국은 국제 무역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0년 전에 노선이 어땠습니까? 라고 HMM에 계신 분한테 여쭤보니 뭐 이랬습니다. 중국은커녕 한국에 부산에 오지도 않습니다. 왜? 무역이 결국 이 사이에서 발생을 하고 있으니까요. 결국 전기 노선이라는 것은 그 무역을 바탕으로 화물이 나올 수 있는 곳 위주로 해서 정류장, 버스로 치면 정류장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만약에 1시간 한 바퀴 도는데 60분이 걸린다고 보면 10분 간격에 10분 간격으로 버스가 왔으면 한다면 6대를 투입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북미 노선은 한 바퀴 도는데 6주가 걸립니다. 그래서 6척을 투입을 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전기 노선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평양 노선에서 이제 북미 서안 노선은 대략 6주가 걸리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만티유급 6척이 투입이 되는 게 상례입니다. 유럽 노선은 12주가 걸리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한 가장 큰 2만티유급 이상의 초대형 선박이 12척 투입이 돼서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수에즈를 통과 못하기 때문에 이제 남아공을 둘러가면서 한 14주, 15주가 걸려서 14척, 15척이 투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시아 유럽 1년 운송 물량이 2,400만 TU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400만 TU 중에서 사실 중국이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한국, 일본, 베트남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무역의 결과를 반영한 전기 노선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전 세계 아시아 유럽 노선은 한 30여 개가 됩니다. 30여 개 되는 이 노선이
전량 상해 닝보는 무조건 기항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4개 노선이 있고요. 주당, 선전, 그리고 칭다오가 있고, 싱가포르는 수출이 물량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선박이 유럽을 하려면 싱가포르 지나가야 되고 환적하기 좋은 커넥티비티가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의 유럽 노선이 이렇게 많이 있고, 자, 그 다음은 부산입니다. 그리고 무역 물량도 많이 없고 물량이 60여 개 컨테이너 항만으로 분산이 된 일본 같은 경우는 유럽 노선이 도쿄에 한 개, 고베 한 개, 요코하마, 오사카 같은 경우는 유럽 노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전기 노선,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녹색 항로든 어떤 항로든 기본적으로 전기 노선의 핵심은 운송할 물량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물량을 바탕으로 노선이 구성이 되고 그 노선의 친환경 연료에 대한 고민은 사실은 그 다음이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좀 서두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전기선 해운의 특징을 말씀을 드리면 고정비도 높을 뿐만 아니라 변동비도 굉장히 높습니다. 고정비가 높은 이유는 일단 6척을 투입을 해야 되고 이쪽은 이제 12척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정기적으로 가야 됩니다. 화물이 없더라도 계속 운항을 해야 됩니다. 물론 블랭셀링이라는 뭐 그런 다른 뭐 이렇게 비용을 아끼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계속 기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정비가 굉장히 높고, 그리고 선박의 자체도 이제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변동비로서는 유류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여기 있는 수치는 제가 이제 발표 자료에 넣지 않은 이유가 그냥 이제 임의로 해본 겁니다. 그 대략의 어떤 수치의 감을 잡기 위해서. 실제로 선박의 어떤 노선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은 선사별로 천차만별입니다. 그리고 그게 또 하나의 선사의 영업 비밀이자 또 영업 무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특정 선사의 어떤 비용을 받아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름의 어떤 추정을 그냥 해본 겁니다. 운항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선박이 없으면 선박을 임차를 해야 됩니다. 선박 용선비가 근데 굉장히 변동성이 심합니다. 저렴했을 때는 하루에 한 3천만 원, 비쌌을 때는 하루에 물류대란 때는 한 1억 3천만 원씩 갔었습니다. 8,000TU짜리가. 하루에 연료가 17노트로 달리게 되면 80톤을 소모를 합니다. 구형 선박의 경우에는. 최근의 선박은 아마 더 이제 연료 소모가 적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연료의 가격도 물류 대란 때 톤당 1,000불에 육박했습니다. 최근에는 600불, 500불, 600불, 700불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산수를 해보면 척당 이제 미니멈과 맥시멈을 적용한 금액이니까 사실은 한 중간값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척당 한 200~300억이 소요가 300~400억이 소요가 되고 6척이니까 연간 드는 운항 비용이 2~3천억인 걸로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유럽 노선은 당연히 더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12척을 투입을 했을 때 이 중간값을 보면 한 7천억에서 8천억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결국 이 엄청난 이 노선 한 개 얘기입니다. 노선 하나를 운영하는데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바로 선사들은 리스크 해칭을 위해서, 리스크 스프레딩을 위해서 얼라이언스를 구성을 합니다. 바다에, 하늘에 스카이팀과 스타 얼라이언스, 원월드 얼라이언스가 있는 것처럼 바다에도 이렇게 2M, D 얼라이언스, 오션 얼라이언스가 있고 HMM은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그 D 얼라이언스에 속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얼라이언스만이 답이냐? 사실 얼라이언스를 하지 않고서도 얼라이언스와 비슷한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MSC라든지 뭐 이런 선사들은 얼라이언스를 내년부터는 구성하지 않고 단독으로 전기 노선을 만들 예정입니다. 어떻게? 선복 공유 협정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또 선복 교환도 있고요, 선복 임차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굳이 뭐 MSC 같은 경우는 보시면 혼자서라도 가겠다. 얼라이언스를 하게 되면 얼라이언스 멤버들과 모든 것에 합의를 해야 됩니다. 기항제를 바꾸는 것도, 서비스 블랭셀링 하는 것도 의사결정이 늦어지게 되고 또 타이밍도 놓치게 되고 단점입니다. 그 단점을 저는 MSC는 얼라이언스를 구성하지 않고 뭐 이런 선박 공유 협정 등을 통해서 단독으로 운항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럼 선박을 풀링하는 것과 별도로 또 선박 자체도 이렇게 풀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A 선사, 여기는 B 선사, C 선사, 이런 식으로 선박 자체가 풀링이 되기 때문에 선박 하나에 여러 선사의 어떤 짐이 실려서 운항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 7주가 걸리는 이 노선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박이 7대가 투입이 돼서 이제 운항이 되고 있는데 사실 HMM에 운항하고 있는 노선입니다. 자, 이 노선은 들어가는 항만 샹해, 광양, 부산, 롱비치 쭉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이렇게 작은 약자가 있는데 이게 바로 터미널명입니다. 상해에서는 양산항 4단계 들어가고, 부산에서는 한진터미널 들어가고, 롱비치에서는 TTI 들어가고, 여기에 들어간 시간이 다 있습니다. 뭐 선사가 배가 막 그냥 오는 걸로 뭐 때 되면
오고 막 화물이 없으면 안 오고 이런 걸 아시는 분이 많은데 정기선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화요일 상해는 매주 화요일 7시에 들어가서 화물을 다 양적화를 하고 목요일 0시에 떠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부산항에서는 여기 한진터미널에 기항을 합니다. 그래서 금요일 10시에 와서 일요일 새벽 5시에 출항을 하는 걸로 스케줄이 다 맞춰져 있습니다. 물론 이 스케줄이 꼭 지켜지지는 않습니다. 정기성 여러 가지 바다 여러 변동 사항이 많기 때문에 잘 지키지는 못하지만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항만을 기항한 항만의 수가 많아질수록 사실은 이 정기성을 지키기가 어려운 이유가 여기 보시면 롱비치 같은 경우는 TTI에 목요일 6시에 들어가는데 그 다음 주 수요일 1시에 나옵니다. 전량을 다 양화하게 되기 때문에 거의 길면 일주일 정도를 계속 화물 처리하는 데 시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또 들어가는 항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전체 보이지 수가 늘어나고 일수가 늘어나고 더 많은 선박을 투입해야 되니까 굉장히 전략적인 결정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이 HMN 같은 경우는 이 터미널과 이 터미널을 이용을 합니다. 계약 관계되어 있습니다. 짧게는 1년, 길게는 또 3년 이런 식으로 선사는 각 터미널로 계약을 합니다.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심옵수가 절대적입니다. 연료 벙커링을 위해서 컨테이너 선박이 딴 항만이나 딴 터미널에 움직여서 급유를 받는다, 이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부산항에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역을 끝낸과 동시에 연료 벙커링을 끝내고 부산항을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심옵스가 더더구나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벙커링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그럼 부산항의 벙커링 가격은 어느 정도 될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찾아보니 쉽앤벙커라는 사이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 항만의 비용을 보려고 하니 유료 결제를 하라고 해서 한 달 딱 이제 결제를 해서 데이터를 받아봤습니다. 요 네 개가 그 쉽앤벙커에서 말하는 오일 메이저 네 개입니다. 휴스턴, 싱가포르, 후자이라, 로테르담. 그리고 이제 일부 부산과의 비교를 위해서 일부 이제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항만이 부산보다 비싼 항만입니다.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은 부산보다 저렴한 항만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 이제 표시를 해봤습니다. 실제로 전체 한 220개 항의 그 벙커 가격이 나와 있었습니다. 아시아에 한 60개 정도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표로 다 정리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오일 메이저 4의 평균 가격이 톤당 632불인데 부산은 한 657불이었고 부산보다 비싼 데는 여기 정도가 있더라. 그리고 HFO 같은 경우는 오히려 부산의 가격이 좀 더 높은 쪽으로 있었습니다. 이것만 보게 되면 부산항 가격이 굉장히 비싸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도 뭐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조사를 해보니 생각보다 부산항 가격이 비싸진 않았습니다. 아시아 지역 60개 항만의 벙커 가격이 나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저유황유 같은 경우는 보시면 부산항이 높은 순으로 정렬을 했을 때, 이제 높은 데서 낮은 순으로 정렬을 했을 때 47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부산항 가격이 비싸지 않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급하게 울산에 김병구 부장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왜 울산 가격은 높던데 왜 그러냐? 결국 울산 가격과 부산 가격은 똑같습니다. 왜? 울산에 있는 울산의 그 저유시설에서 벙커 선박이 4-5시간 운항을 통해서 부산까지 와서 급유를 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제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울산 가격과 부산 가격이. HFO는 가격이 23개밖에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 부산항이 HFO는 의외로 조금 높게 형성이 돼 있었습니다. 메이저 4를 제가 좀 이제 구글링 검색을 해보니 공통점을 찾았습니다. 왜 싼지. 뭐 제 생각입니다. 그냥 여기는 단순히 저유시설이 있는 게 아니라 석유화학 공업 단지가 조성이 돼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탱크와. 그래서 규모의 경제에 의해서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하지만 후자이라 같은 경우는 메인 컨테이너 항로상에 위치해 있지 않습니다. 싱가포르가 로테르담은 있습니다. 휴스턴은 조금 비켜가 있지만 그래도 아시아 북미, 부산항에서 북미 동안을 가는 노선이 한 13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4개 정도는 휴스턴에 기항을 합니다. 근데 연료 때문에 저는 기항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화물 수요가 있기 때문에 우선 이제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유럽 같은 경우는 무조건 100% 싱가포르 지나가게 돼 있고, 이런 이유 때문에 앞에서 보시면 로테르담 가격이 싱가포르보다 훨씬 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보니 벙커링을 하는 양으로 비교를 하면 싱가포르의 벙커링 양이 1년에 공급하는 양이 로테르담의 서너 배에 달했습니다. 그 이유는 가격은 좀 비싸지만 당연히 이 화물이 지나가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라고 저는 이해가 됐습니다.
선사별 연료 비중을 찾아보니 의외로 이제 LNG 지금은 LNG가 조금 LNG 연료를 쓰는 선박이 꽤 있었고 메탄올 같은 경우는 머스크 정도만이 눈에 띌 정도로 이제 돼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HMM의 스크러버 사용 비율이 탑 10 선사 중에서는 에버그린 다음으로 스크러버 사용 비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벙커 가격을 한번 메이저 4 평균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메이저 4 가격과 부산 비교를 해보면 한 46불 차이가 났습니다. 9%. 그리고 부산 로테르담 가격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63불. 부산 싱가포르 가격은 한 25불. 자, 그래서 이것도 그냥 개인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궁금해서. 17로트로 운항하면 한 80톤 정도를 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포트타임 20%를 주면 척당 1년에 한 2만 3천 톤을 씁니다. 연료를. 그러면 싱가포르에서 급유하는 것과 그 가격 차이를 대입을 해보면 약 8억 정도가 나고 척당 북미 노선에 6척을 투입해야 되니까 연간 한 47억 정도의 비용 차이가 납니다. 똑같은 로직으로 유럽 노선 같은 경우 12척을 투입해야 되니까 노선당 약 300억 정도 가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HMM에 여쭤봐서 이제 1년에 부산에서 얼마만큼 벙커링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30만 톤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최초로 바이오 디젤도 조금 연료 벙커링 하셨더라고요. HMM이 전 세계적으로 172만 톤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항에서 한 17% 정도 급유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사실은 많이 급유를 하고 있는 걸 알았습니다. 케마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용역 보고서에 보면 부산항에 연간 한 12,000척에서 14,000척의 컨테이너 선박이 입항을 합니다. 그 중에서 약 4% 정도만이 급유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산항 가격이 비싸서 별로 안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사실 이번 발표 준비를 하면서 의외로 많이 하고 또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다. 그래서 이제 HMM에 더 여쭤보니 하시는 말씀이 북미로 가는 노선 중에서 싱가포르를 들르지 않는 북미 노선은 전량 부산에서 급유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동남아로 가는 노선 중에 싱가포르를 가지 않는 노선은 부산에서 급유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그 양이 적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싱가포르를 포함을 해서 들어가는 북미 노선보다 싱가포르를 기항하지 않고 중국과 북미로 연결하는 노선이 훨씬 더 많습니다. 숫자로 봤을 때. 자,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울산에서 신안까지 약 한 4-5시간 걸리는데 이제 여기서 급유선이 와서 10-10으로 급유를 하는 케이스가 90%, 부산항에 있는 일부 조유소에서 이제 여기 가서 급유를 하는 게 10% 이렇게 HMM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부산항과 이제 부산항만공사와 울산항만공사가 친환경 연료 이제 업무 협약을 맺은 것은 바로 이런 저는 울산이 세계 3대 제휴시설인지도 사실 몰랐습니다. 이번에 이제 김병구 부장을 통해서 알았는데 바로 이런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울산에서 나오는 그나마 저렴한 연료를 통해서 부산항에 이제 급유가 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친환경 연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친환경 연료에 있어서도 울산항에 그만큼 생산 시설이나 조유 시설이 있기 때문에 뭐 싱가포르 로테르담만큼은 아니지만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부산 시애틀 타코마 컨테이너 전기 노선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의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시애틀 타코마. 그래서 NWS 노스웨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북서항만이라고. 북서항만인데 시애틀 타코마는 거리상 50km 정도도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컨테이너 노선을 만들 때 어느 항만에 기항할지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수출입 물량이 얼마나 많으냐입니다. 그 배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가 이제 뭐 환적 경쟁력, 이제 뭐 커넥티비티를 될 수 있겠지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시애틀 타코마는 물량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항만을 2015년도에 미국 최초로 항만의 컨테이너에 한해서는 운영을 통합해서 운영하겠다라고 해서 그 통합 조직이 바로 NWSA입니다. 그걸 처음으로 만들었고 한 60여 명 되는 조직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별도의 법인을. 그래서 그 법인에서 이제 이 컨테이너는 컨테이너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 녹색 항로와 관련해서 줌 회의를 할 때도 NWSA에 계신 분들이 나와서 이제 화상회의를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애틀과 타코마에서 받은 자료를 보다가 제가 흥미로운 점을 좀 발견을 했습니다. 부산항에는 저희 시설도 거의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제가 확대를 해보니 의외로 시애틀항도 저유 시설이 좀 있었고요. 타코마항에도 저유 시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부산항보다 조금 더 유리한 위치에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녹색항로 스터디를 하면서 공부를 해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산 시애틀 간에 그러면 노선이 몇 개 있냐?
사실은 지금 운항이 되고 있는 전기 노선은 8개입니다. 물론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매년 바뀝니다. 매분기 바뀌기도 하고요. 크게 봤을 때는 이 노선 중에서 시애틀과 타코마를 2개 다 기항하는 노선 딱 1개가 있었습니다. MSC가 운영하는 시누쿠 노선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각 나머지는 다 시애틀 아니면 타코마 2개 중에 하나만 기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라이언스에서 운영하는 건 3개가 있습니다. 오션에서 운항하는 건 하나 있었고요. HM이 속해 있는 디얼라이언스에서 운항하는 노선이 2개가 있습니다. PN3하고 PN4. 나머지는 SM라인에서 운항하는 게 하나 있었고, 스와이어 shipping이라고 해서 컨테이너 선사는 아니었습니다. 일부 세미 컨테이너선을 운항하는 선사고, 이 노선들은 뭐 정료유 서비스는 아니었습니다. 2주에 한 번씩 온다든지, 선박도 2000TU 되게 작은 선박이 투입이 됐었고, 머스크 같은 경우는 또 마찬가지로 작은 2000에서 3000TU 선박을 단독으로 투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HMM에 초점 맞춰서 본다 그러면 바로 이 2개의 노선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조금 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PN3와 PN4. 자, 그럼 녹색 항로와 관련해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뭐 도전 과제 또는 고민거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녹색 항로라는 말은 나왔지만 그 광해 이제 정의는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이렇게 했을 때 이걸 녹색 항로라고 인정해 줄까요?라고 물었을 때 그 답을 할 수 있는 뭐 기관이나 뭐 이런 뭐 개인 단체는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첫 번째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이 PN3 노선은 총 보이지 하나를 다 이제 완료를 하는데 63일 걸립니다. 9주가 걸립니다. 9주가 걸리기 때문에 9척이 투입이 되고요. 아까 HMM에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HMM은 한 9,000TU급을 투입을 하고 있고 양밍은 한 13,000TU를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노선이 재밌는 게 HMM이 5척, 양밍이 4척이고 나머지 선사는 선박을 투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슬롯 차터만 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총 9척 중에 이제 HMM이 어떻게 보면 이제 메인인데 여기서 제가 이제 의문이 드는 게 만약에 양밍은 4척에 대해서 우리는 친환경 연료 못 쓰겠다 비싸가지고 자 그러면 HMM이 운항하는 예를 들면 4개 선박, 5개 선박만 친환경 연료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이걸 녹색 항로라고 얘기하면 녹색 항로가 되는 건가? 뭐 지금 생각에는 아무도 정의한 바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녹색 항로야 했어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럴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한 바퀴 도는데 9주가 걸립니다. 원보이지가 아니라 헤드홀 부산에 출발해서 한 12, 13일 걸려서 밴쿠버 타코마까지 가는 이 왕항 이 부분만 만약에 친환경 연료를 쓴다 했을 때 이것도 친환경 녹색 항로인가? 뭐 저는 그렇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뭐 다들 그렇게 인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이 PN4가 더 조금 재밌습니다. 이 PN4는 오이니가 2척, 하팍 2척, 양밍이 2척을 넣는데 HMM은 슬롯 차터만 합니다. 실제로 선박을 투입을 하진 않습니다. 자 그런데 한 바퀴 도는데 6주가 걸리고 한 8,000T급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선박을 투입할 때 HMM도 슬롯 차터를 하지만 실제로 여기 선박을 운항하는 데 드는 비용에 대해서는 각자 나중에 이 정산을 해서 HMM이 부담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HMM은 이 선박을 투입을 하지 않지만 이 노선을 화주들한테 셀링을 하고 마케팅을 해서 실제로 그 화물 부킹을 해서 운송을 합니다. 마치 에어프랑스 코리아네어가 제가 파리에서 돌아올 때는 항공기 자체가 에어프랑스인데 저는 부킹을 대한항공으로 해서 뭐 대한항공 요율을 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실제로 대한항공 노선이고요. 이것도 배는 아니지만 HMM이 운항하는 노선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HMM 비용도 다 분담하고 한다고 했을 때 이것도 HMM이 운항하는 녹색 항로라고 얘기해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아니라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도 조금 우리가 얘기를 해가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하팍로이드 선박만 하팍로이드가 LNG 선박이 제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팍로이드 선박만 LNG 가능한 선박이 있고 나머지 오이니하고 양밍은 다 구형 선박이라서 친환경 연료를 쓸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쓰고 싶어도 자 그랬을 때도 이거를 녹색 항로라고 부를 수 있을까? 불러도 되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또 전국에는 화주가 자 이렇게 친환경 연료를 쓰는데 화주가 뭐 프리미엄 못 내겠다라고 했을 때 뭐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앞으로 고민을 해 나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 부산항은 중국의 항만과 다릅니다. 중국의 항만은 중국 항만 당국이 모든 터미널을 직접 다 직영을 합니다. 그래서 선사들한테 이리로 다 가. 뭐 구주노선 이제 양산 무조건 양산으로 가. 이렇게 공산주의 독재식으로 다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근데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항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 민영화가 되어 있고 민간 기업이 이 터미널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부사당 신항에는 7개의 지금 민간 터미널 회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이제 민자 터미널입니다. BPA와 해수부와 컨세션이 계약이 돼 있고,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저희가 임대료를 받는 저희 BPA 컨세션 터미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약된 선박은 계약된 터미널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이 HMM 같은 경우는 여기와 여기에 붙는데 예를 들면 여기에 한번 실증 사업을 해서 여기에 있는 직원들은 이제 그 친환경 연료와 관련된 벙커링 실습과 뭐 연습을 해서 이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프로토콜, 저기 매뉴얼도 다 있고 규정도 다 있고. 근데 이 터미널에는 만약에 없다 그랬을 때, 이 터미널 없다 그랬을 때 이 터미널에 있는 직원들은 처음부터 다시 다 아마 저는 해야 될 겁니다. 교육을. 그리고 여기하고 계약이 돼 있는데 여기가 꽉 차서 친환경 연료 이번에 벙커링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하면 안 되냐고 했을 때 과연 터미널 운영사들이 오케이 할 것이냐? 오케이 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와 계약이 됐고 여기와 저렴한 하역 요율로 계약이 돼 있는데 여기에 붙는 순간 이 터미널을 예를 들면 하역하는데 10만 원을 받고 여기는 15만 원, 원가 구조상 15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 있는 선박을 이쪽으로 전배 보내는 순간 결국 이 회사에서 10만 원으로 다 보조를 해줘야 됩니다. 나머지 5만 원 차익은 PNC에 이제 다 줘야 되겠죠. 뭐 이런 복잡한 커머셜 어떤 그 관계 때문에 다른 터미널을 보내서 벙커링을 새로 한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힘들다는 그런 점입니다. 그리고 선박이 이렇게 꽉 차 있을 때 이제 문제가 또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LNG라든지 메탄올이라든지 지금은 이제 한국에서 위험 화물로 분류가 돼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처음에 안전 그 어떤 거리를 다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실증하는 터미널 그 벙커링을 하는 배가 붙어 있는 요 구역에 한해서 이격을 두게 되면 실제로 다른 선사들 입장에서는 배를 못 대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랬을 때 이 터미널 운영사가 본인들의 어떤 매출 손실을 감수를 하고 여기에 배를 안 만나든지 또는 이 고객한테 좀 뭐 나중에 붙어주세요, 기다려주세요라고 과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런 협조가 될까, 뭐 그런 것들도 사실은 또 저희가 또 이제 앞으로 직면하게 될 도전 과제 중에 하나가 하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건 뭐 저에 대한 얘기인데요. 사실은 제가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뭐 좌절감 비슷한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야 뭐 이런 여러 가지 새로운 용어를 많이 접하시겠지만 지금 터미널에 계신 분들 또 부산항만처럼 벙커링과 관련해서는 이제 별로 업무와 관련하지 않았던 이런 그 이제 공사 입장에서는 모든 게 다 새롭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많은 공부를 해야 되고 이런 또 교육도 돼야 되지 않냐. 그리고 벙커링 할 때 여기 선원들조차도 다 처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직원들에 대한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제 녹색 해양 항로 저희가 타당성 이런 걸 할 때 또 하나의 어떤 과업으로서 같이 진행이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것도 제가 이제 그 자료에 없는 이유가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이 손에 잡히는 숫자를 한번 구해보려고 이제 넣어본 겁니다. 자, PN3의 포트 로테이션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부산 출발해서 밴쿠버 찍고 타코모로 갑니다. 요 거리가 한 이제 4,800 해리 정도 되고 17노트로 달리게 되면 한 12일에서 13일 정도 됩니다. 자, 벙커 소모량을 17노트로 달렸을 때 80 톤이라고 가정을 하고 포트 타임이 20% 준다고 하면 한 768톤이 나오고 이것을 유류비로 전환을 하게 되면 대략 한 6, 7억 정도가 됩니다. 6, 7억 정도. 자, 근데 만약에 메탄올을 쓴다고 가정하고 이게 5배 비싸다고 가정을 하면 30억에 35억이 됩니다. 이제 부산에 출발해서 타코마까지 가는데, 자, 그러면 차액이 24에서 28억 원이 생긴 겁니다. 차액 24, 28억이 기존보다 더 비싸진 겁니다. 자, 그러면 24억, 28억 원을 화주들한테 이제 화주들이 나눠서 냈을 때 얼마큼 되느냐? 자, 13,000TU가 투입이 됐고 최근에 태평양 소송률 한 90% 되더라고요. 90% 가정을 하면 11,700TU가 실려 있습니다. 자, 11,700TU가 실려 있고 이 11,700TU를 아까 유류가 제가 20만 원에서 24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24억에서 28억 원을 11,700TU로 나누게 되면 유류 프리미엄이 20에서 24만 원 정도 나옵니다. 자, 그러면 아시아에서 북미로 갈 때 통상 운임이 한 대략 200만 원 정도 합니다. 200만 원에서 24만 원 더 얹어서 224만 원을 지불해야 되는데 이게 화주들한테 얼마만큼 데미지가 가는 금액이냐? 제가 봤을 땐 데미지가 별로 가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부산항을 통해서 수출입되는 평균 1TU당 수출입되는 1TU의 평균 화물 가치가 5,700만 원입니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그래서 11,700TU가 실려있다 그러면 화물 가치가 한 6,700억 됩니다. 자, 그러면 5,700만 원에서 224만 원은 실제로 2%가 넘지 않습니다. 자, 근데
고가 화물이라고 생각합시다. 이건 평균 화물입니다. 고가 화물 나이키 운동화를 넣습니다. 나이키 운동화 최신 가격 한 15만짜리 15만 원 합니다. 이거 넣으면 한 3,600켤레 들어갑니다. 소매가가 5억 정도 하고요. 도매가는 제 생각에 한 3억, 2억 5천, 3억 할 것 같습니다. 도매가 5억이라고 보면 실제로 224만 원은 0.3%도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더 비싼 화물도 있습니다. 기계 설비류 10억에서 20억 합니다. 이게 0.1%도 안 됩니다. 그래서 화주한테 골고루 막 분산만 된다 그러면 실제로 저는 데미지한 금액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오르기 때문에 모든 화주는 싫어하겠지만, 자,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10분의 1의 화주만 되겠다. 그래서 11,700TU가 아니라 1,170TU에 대해서만 프리미엄을 물을 수 있다고 하면 이 금액이 10배 상승합니다. 200에서 240만 원. 운임보다 더 비싸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모든 화주가 동참하지 않는다 그러면 다른 화주도 동참을 할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김영선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강제적인 조치, 이런 조치 아니면 글로벌한 어떤 스탠다드가 나오지 않는 한은 먼저 운항하는 선사가 잘못하면 고객을 다 뺏길 수 있는 그런 또 위험에 처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해서 어떻게 화주들을 잘 구슬릴까? 또는 정부에서 화주들이 이런 친환경 화주입니다라고 광고를 해준다든지 홍보를 해준다든지, 그래서 화주들이 내가 이 프리미엄을 내고 나도 저 리스트에 들어가야지 하는 어떤 그런 인센티브를 만들어내지 않는 한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하고 방법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